네, 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지금 집에 가고 계시죠? 내일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왔던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인데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좋은지, 그리고 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떤 점을 개선하면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수능을 볼 때 더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Before and After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는 그 1교시하고 2교시 국어하고 수학을 보고 나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영어를 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 점심시간에요. 당연히 점심 드실 건데요. 점심은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교시하고 2교시 국어하고 수학을 아주 열심히 볼 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문제를 풀면 두뇌 활동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소비가 큽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그 시험 볼 때 상당히 위험한데 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잘 풀어서 점수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심은 조금만 가볍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을 좀 맛있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점심은 조금만. 자, 그리고 1교시하고 2교시 우리가 국어하고 수학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어하고 수학을 보면서 못 봤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만 못 본 게 아닌가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결과는 시험 끝나고 나서 확인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국어하고 수학에 관심 갖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을 보기 전에 점심을 먹고 나서 가볍게 워밍업 합니다. 왜? 선생님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어하고 수학이 시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사고가 국어하고 수학에서 영어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가볍게 점심시간에 영어 지문을 읽어보면서 워밍업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 워밍업은 내가 잘 풀었던 문제가 있다면 있을 거예요. 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볍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내가 해석을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고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잘 풀었던 문제 그게 가장 좋은 예열 지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듣기를 하면서요. 독해를 같이 할 것인지 듣기와 독해의 병행 여부를 미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에 자신이 별로 없으면 듣기에만 집중하는 게 좋아요. 즉 기준을 잡아드리면 듣기에서 내가 3개 이상 틀리는 경우가 잦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이번에는 듣기도 역시 점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듣기를 틀리는 것과 독해를 틀리는 것은 똑같이 점수를 까먹는 행동이 되는 거니까 좋지 않거든요. 따라서 독해만 잘 맞춰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역시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듣기에 자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듣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에서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틀려도 한두 개 정도다. 그렇다면 듣기와 독해를 계속해서 병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듣기와 독해 병행 여부를 결정한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이 될 건데요. 시험을 보면서는 일단 듣기에만 집중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1번. 선생님 1번은 쉽게 풀리는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쉽게 풀리는 문제지만 만약에 내가 쉽게 풀린다고 해서 1번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넘어갔다면 그래서 1번에서 살짝 헷갈리거나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시험 보는 내내 독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시험 전체 멘탈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1번은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쭉 듣기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또 역시 독해와 병행할 수도 있는데요. 듣기 문제 중에서도 6번 계산 문제 있죠?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물건을 사거나 어떤 스터디룸 같은 곳을 예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일 텐데요. 보통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건을 몇 개를 살 것인지 혹은 스터디룸을 어느 정도 어느 시간대에 하나만 예약할 것인지 아니면 2개 이상을 예약할 것인지 전체적인 것들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쿠폰이라든가 혹은 할인 여부를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쿠폰이 등장하거나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깎아주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들으면서 마지막에 쿠폰이라든가 할인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된 선지도 나오고요. 할인되지 않은 선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11번하고 12번은 이제 짧은 대화 응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 있잖아요. 주로 의문사, 시제, 인칭에 주의해서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의문사가 들린다면 의문사와 관계 있는 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모르겠어, 미안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대화가 짧게 끝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끝났네 이런 식으로 당황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듣기에만 집중해서 꼭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13번부터 15번 사이는 선생님이 이렇게 쫙 가로로 묶었죠. 자, 무슨 얘기냐? 자신 있으면 독해와 병행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 자체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면 독해와 함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듣기와 독해를 병행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지금 그 듣기하고 독해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그 독해와 듣기를 이제 보통 이제 같이 할 때 이렇게 이제 시험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시험지에 겉표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버릴 건데 이렇게 시험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 보통 시험지를 이렇게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이렇게 넘기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넘기다가 듣기 문제가 시작되니까 독해 문제를 보기도 전에 다시 듣기를 봐야 되고 또 넘기다가 또 다시 독해, 아니 다시 듣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시험지를 이렇게 딱 빼주세요, 여러분. 시험지를 이렇게, 자, 이렇게 볼까요? 시험지를 이렇게 딱 빼서, 그럼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시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요 도표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약간 이렇게 절반으로 접는 거 있잖아요. 절반으로 접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듣기 시험지 옆에 바로 이렇게 딱 같이 붙여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굳이 뒤로 넘길 필요 없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 있도록 이런 작은 팁도 활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독해와 같이 병행을 할 때요. 병행을 할 때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뒤쪽에 도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즉 25번이잖아요. 근데 이 도표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도표에서도 당황하고 도표에서 당황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는 듣기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차라리 약간 난이도가 쉬운 26번이라든가 27, 28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표로 넘어가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 이제 듣기가 끝나고 나서 문제를 풀 건데요. 여러분 그 잘 풀리는 문제부터 풀어주세요. 왜냐면 듣기에서 나오는 그 어휘의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반적인 대화의 수준이 독해보다는 낮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독해 문제 딱 넘어왔을 때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잘 적응이 안 되고 약간 머릿속에서 버퍼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35번 있죠. 그쵸? 무관한 문장을 찾는 거 요걸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18, 19, 20을 다 풀었다면 21번 함축음의 추론 문제로 넘어가도 되는데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 밑에 22번, 23번, 24번 이렇게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 있는 문제인데요. 앞에서 도표를 못 풀었다면 도표를 이때 푸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뒤쪽에서 이제 관련성 있는 문제를 찾아서 40번 문단 요약 문제로 가시고 41, 42 그리고 43번부터 45번까지 미리 풀어주세요. 왜냐면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모자랐을 때 43번부터 45번을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43번에서 45번은 충분히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마지막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킹 실수가 생겨요. 그러면 어차피 아쉽게도 점수를 잃게 되는 경우니까 읽어도 자신이 없는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맨 마지막에 배치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 풀리는 문제부터 풀어준다. 자, 그리고 건너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제나 제목에서 모르겠다. 그러면 얼른 건너뛰고 문제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다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요. 채점을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채점하고 나서는 꼭 이렇게 등급보다는 원점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1등급인데 혹은 내가 2등급인데 몇 점으로 1등급과 2등급인지. 단순히 등급에만 관심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실수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원점수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찍어서 맞힌 문제는 제외하고 점수를 계산해 주세요. 찍어서 맞힌 문제가 시험 때 무엇으로? 흔히 말하는 거품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읽었는데 틀렸거나 맞았지만 약간 헷갈렸던 문제들 위주로 복기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부터 확실하게 맞추는 습관을 들여야 우리가 안정적인 점수의 구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들이 말하는 오답률 상위 5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오답률 상위 문제를 먼저 정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틀린 문제와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즉 내가 듣기에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듣기에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지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내가 단어를 몰랐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고요. 듣기에서 틀렸다고 해서 뭐 틀린 이유, 안 들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독해는 안 읽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 대학가를 준비하는 거죠. 조금만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꼼꼼하게 해주시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의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습 상담이라든가 영어 문제집을 어떻게 이제 선택해서 푸는 게 좋을까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선생님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것들을 여러분의 고민을 잘 듣고 그리고 적절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은요, 여러분 평가원 출제진의 말을 이제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차피 모의고사 끝나고 우리가 다 11월에 수능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수능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 더 좋겠죠. 자, 보세요. 배경 지식이 필요한 지문을 출제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문제에 대한 단서는 문제 속에 다 등장한다. 자,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내용의 연결성에 파악을 묻는다. 맞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중간 마지막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그 지문, 그것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문을 읽어가다가 중간에 약간 흐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문장만 가지고 고심하고 곱씹어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 해석이 잘 됐던 부분들을 얼른 다시 한번 보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읽어가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선택지에 변화를 준다. 이게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36번하고 37번은 하나가 4번이면 하나는 5번이나 3번일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3, 4, 5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2번의 답이 될 수도 있고 동일한 정답이 즉 36, 37이 둘 다 4번 38, 39가 둘 다 4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과 작년 수능에 그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요령으로 풀어가는 문제의 수를 줄이고 확신을 가지고 푸는 문제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여러분이 시험에서 가장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출제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교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를 바탕으로 수능을 출제할 거란 얘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요령 알려주시나요? 스킬 알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전반적인 어떤 거 내용 파악을 하면서 지문에서 내용에 대한 그리고 정답에 대한 단서를 잡아가는 거 이게 가장 수능답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어떤 문제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문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 적용된다고 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오락가락 스킬은 절대 시험에서 활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점수가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게 바로 수능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자, 평가원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꼭 명심하시고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도 그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평가원 출제진과 매주 지문을 출제하고 문제를 출제하면서 분석회의를 통해서 최근의 트렌드와 평가원의 방향을 읽히고 그것을 선생님이 출제하는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의 수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잘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괜찮은 수업과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은 점수가 오르는 영어만 가르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